안녕하세요. 화도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등교 주간이라서 학교에서 만나서 함께 수업을 했지요. 미술실에서 스크래치라고 하는 회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직접 제작하는 표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등교 주간에 이어서 작품 제작 활동을 완료하여서 수행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상 단원 중에서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학습하고 있었어요.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미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집중하고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미술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집중하고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르네상스 미술의 목차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개념과 특징, 그리고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났던 회화 기법을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거장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르네상스의 개념과 특징, 전개 과정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르네상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에는 그것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먼저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르네상스의 단어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영어로는 리바이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무엇인가요? 다시 하다, 반복하다, 재생하다, 부활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그러면 무엇을 다시 하는지, 부활하는지 알아야겠죠. 학문 또는 예술의 부활 또는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고 재생하려고 하면은 하고자 하는 먼저 기준이 되는 학문이나 예술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부활하고 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재생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부활하고 재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서 부흥을 통해 새 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단어로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문예 부흥 운동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쭉 서양미술사 학습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고대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다음 중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고대 중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기억이 나셔야겠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인간 중심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타났던 5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중세는 바로 신 중심의 문화였죠. 자, 그러면 다시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는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인간 중심 문화를 부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중세에 종교에 예속되어 있던 예술을 해방하고자 하였어요. 우리 중세 미술 기억이 날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 밑에 국가와 문화와 예술이 모두 예속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 종교에 예속되어서 종교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 문화를 부활하고 재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에 예속되었던 예술을 해방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시각예술. 우리 보통 미술을 시각예술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미술을 기술적인 재주가 아니라 창조적인 정신의 기록으로 평가하게 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미술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나 미술가들이 기술자로 낮게 치부됐던 것이 아니라 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과 같은 위치에 예술을 올려놓고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술과 예술가의 권위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르네상스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15세기 초에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 형성이 되어 그 다음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마와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유럽 각국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개 과정을 거친 르네상스는 어떤 미술적 성과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16세기에 거장들이 등장하면서 이상적 사실주의 미술이 완성이 됩니다. 자, 16세기 거장들 우리 알고 있는 화가들 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대단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죠.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가 추구한 이상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미술에 추구하는 가치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적 사실주의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자, 우리 르네상스 시기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에 있어서 객관적 정확성이 밑바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부터 추구했던 어떤 이상적 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멋진 풍경이나 아름다운 광경,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우와, 그림 같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림 같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되게 사실적인데 사람 같고 풍경 같기는 한데 정말 더없이 아름답다. 현실적이지 않게 너무 예쁘다. 이럴 때 우리는 우와, 그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상적 사실주의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의 바탕에 굉장한 사실성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상적 사실주의 미술이죠. 자, 다음으로는 르네상스 회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 사실주의 미술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회화 기법이 있었는가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유화물감이 발명되게 됩니다. 우리 유화물감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화물감은 광물질 성분의 안료에 테라핀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물감이에요. 우리 광물질이 무엇인가요? 천연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유기질, 무기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광물질이라고 해요. 이러한 안료 가루에 테라핀이라고 하는 기름을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현대에는 이것이 아예 섞여져 가지고 튜브 형태로 이렇게 물감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르네상스 시기에는 처음 발명됐을 때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직접 이 안료에 기름을 섞어서 혼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기름이 혼합된 것을 우리는 유화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런 유화 물감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풍부한 색채와 광택이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되고 나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물감은 수채화 물감이에요. 이 수채화 물감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색깔이 종이에 이렇게 흡수가 되지요. 그리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가 되는데 유화 물감은 안료에 기름을 섞어서 굉장히 물질성이 있어서 캔버스나 종이에 칠하게 되면은 위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덧칠해서 어떤 질감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나이프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표현 효과를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3차원적인 입체감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색감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색을 적절히 혼색해서 아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입체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건조 시간이 길어요. 기름을 섞었기 때문에 이 기름이 마르려면 오래 걸리죠. 자, 보통 그림을 한 겹 정도 칠하게 되면 이것이 건조하는데 2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건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천천히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섬세한 묘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 화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프레스코화였는데 이 프레스코화는 벽에 모르타르를 바탕 표현을 하고 그 위에 물을 혼합한 알료를 색깔을 칠해서 모르타르가 건조되면서 물감이 같이 흡수되고 건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시간이 짧아요.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묘수가 불가능했어요. 그런 반면에 유화는 아주 천천히 건조가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화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보존성이 높습니다. 자, 보존성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까지 500년 전의 그림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화물감의 개념과 5가지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 프레스코와 유화로 그려진 그림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프레스코화로 그려진 그림이죠. 윤곽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속을 색으로 채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림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겠지만 아주 입체적이다, 사실적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색감은 굉장히 차분하고 은은한 매력이 있지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15세기 얀바나이크라고 하는 유화 물감을 처음 발명했던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그림 한번 볼게요. 색감부터 우선 다르죠.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고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대상들의 질감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여성이 입은 이러한 옷의 매끈한 비단의 느낌, 주름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샹들리에라던가 앞에 강아지라던가 여러 가지 묘사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유화 물감의 특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회화의 기법은 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원, 멀다라는 뜻이고 근,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멀고 가까운 것,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 규칙이 되겠습니다. 원근법이란 2차원의 평면에 공간과 거리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우리 그림은 2차원이지요. 평면이지요. 반면에 현실 세계는 공간과 깊이가 있는 3차원이에요. 이러한 3차원을 2차원의 평면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원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근법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원근법 또는 투시원근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공기원근법, 대기원근법이라고 하죠. 선원근법은 형태에 따라서 원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건 당연히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것. 이렇게 거리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원근법이고요. 두 번째, 공기원근법은 색채원근법이에요.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그리는 것. 이것이 공기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선원근법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원근법에서 중요한 것이 소실점이에요. 소실점은 뭐냐면 형태의 어떤 연장선을 쫙 그었어요. 이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소실점이 한 개일 때는 1점 투시, 두 개일 때는 2점 투시, 세 개일 때는 3점 투시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거리에 따라 형태가 작아지게 나타내죠. 점점 뒤로 갈수록 축소되어 보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선원근법, 투시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15세기에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이 왜 유명한가? 실내 공간을 이러한 선원근법으로 처음으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지금 봤을 때 대단하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위에 천장 보게 되면은 자, 멀리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나타냈죠. 자, 그래서 소실점이 한 개 이렇게 생기죠. 1점 투시로 나타낸 거예요. 이러한 투시도법에 의한 실내 풍경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보여지는 그림 너무나 친숙한 작품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공기연금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연금법이란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나의 시선과 물체 사이에도 공기의 층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만큼 공기층, 막이 적게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그만큼 거리에 따라 공기층, 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멀리일수록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인물은 선명하게 그리고 멀리 갈수록 비교적 흐릿하게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기원근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르네상스 회화의 표현 기법은 명암법이 되겠습니다. 명, 밝을 명, 암, 어두울 암이죠.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법칙, 규칙이 되겠습니다. 밝고 어둠을 통해서 형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밝고 어둠이 나타나면 형태가 3차원의 입체로 보여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둥글게 그려보면 자,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명암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명암을 표현하게 되면은 그냥 선이었던 형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지요. 배경을 뚫고 내 눈앞에 가까이 튀어나온 것처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명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는 17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나타난 바로크 시대의 미술인데 이 바로크 시대에는 이러한 명암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시대예요. 자, 밝고 어둠이 잘 나타나지요.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형태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것과 같이 느껴지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인물 얼굴 부분을 밝게 표현하고 나머지 배경을 어둡게 표현해서 이 인물의 시선이 가고 이 부분이 튀어나오게 도드라져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암법이 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의 혁신적인 기법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구도예요. 피라미드 구도가 되겠습니다. 피라미드 다른 말로 하면 삼각형 구도가 되는 것이지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화면에 안정감을 주는 구도.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 구도예요. 그래서 보통 인물화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우리 너무 친숙한 그림 또 나왔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아래쪽은 넓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이렇게 그리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 구도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 기법 네 가지 첫 번째, 재료적 측면에서의 유화 물감, 그리고 표현 기법에 있어서 원근법과 명암법, 마지막 구도에 있어서 피라미드 구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3대 거장,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미술로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위대한 화가들, 작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한 세기에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3명의 거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거장 중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 중에서도 특히 회화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면모를 드러내지요. 미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천재적인 면모가 많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건축, 음악, 과학, 해부학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재능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능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단점도 있었어요. 끈기가 없어요. 한 가지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긴 하지만 이 이름에 비해서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완성된 게 별로 없어요. 미완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러면 다빈치의 회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치밀한 관찰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상적인 인체상을 제시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일체 아니고요. 인체예요. 사람이죠. 이상적인 인체를 표현했다라는 의미예요. 관찰력이 아주 훌륭했고, 자, 직접 자기가 인체를 해부하면서 인체의 어떤 뼈의 구조, 근육의 구조를 직접 관찰했던 것이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이상적인 인체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에 있어서는 피라미드 구도를 아주 잘 사용했던 작가지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표현 기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에요. 스푸마토 기법이란 무엇이냐면 형태의 윤곽, 끝을 말하는 거예요. 형태의 끝부분, 이 윤곽 부분을 안개처럼 뿌옇게 처리했어요. 흐릿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형태가 튀어나오는 듯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실제 작품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다빈치의 드로잉 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빈치가 평소에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렸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해부하여 인체의 뼈의 골격, 구조, 근육의 모양들을 관찰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죠. 이러한 자료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완벽한 인체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다방면에 아주 다양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스케치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건축 설계도, 전개도도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너무나 유명한 회화 작품입니다. 재료 한번 볼게요. 재료는 프레스코화의 템페라 기법을 혼합해서 나타냈습니다. 보통 벽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프레스코화 기법이지요.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벽에 모르타르로 먼저 바탕질을 해놓고 그 위에 알료를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지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실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프레스코화로 그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템페라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를 혼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템페라는 달걀 노른자에 알료, 물감을 혼합해서 그리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지요. 부전성이 떨어지면서 그림들이 자꾸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복원 작업을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 중점적으로 살펴볼 기법은 첫 번째 원근법이에요. 선원근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뒤에 배경 공간 한번 볼게요. 나와 가까운 앞부분에 있는 것 크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창문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해서 형태의 연장선을 쫙 그어서 만나는 거 우리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바로 소실점이었죠. 그 소실점이 한 개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일점 투시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딱 소실점이 하나 생기지요. 그래서 주인공으로 시선이 딱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원근법, 일점 투시 원근법이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물의 동작과 표정을 통해서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후의 만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인데 각각의 인물에서는 부여된 어떤 성격과 가치가 다 있어요. 이것을 동작과 표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해 낸 것이지요. 자, 이러한 어떤 내용적인, 주제적인 측면과 그리고 미술에 있어서의 표현적인 측면에서 완벽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아주 높게 작품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작품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란 라 조코타라고 하는 부인의 초상화예요. 타인의 인물을 그린 작품이지요. 재료에서는 유화를 사용했습니다. 광택이 나고 색감이 풍부한 거 느껴지시지요? 그리고 표현 기법에 있어서는 스푸마토 기법이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구도에서는 피라미드 구도, 그리고 원근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원근법 보겠습니다. 원근법, 앞에 있는 건 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되어 있죠. 인물은 크게, 뒤에 풍경은 작게 표현되어 있고요. 피라미드 구도, 아래는 크게, 위로 올라갈수록 작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도로 안정되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스푸마토 기법 우리 그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윤곽선 경계 부분을 뿌옇게 처리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뿌옇게 흐릿하게 처리해서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인물로 형태가 연결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경 위로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듯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얼굴 표현에 있어서도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눈가, 이런 코끝, 입끝 이러한 형태의 끝부분들을 뿌옇게 다 스푸마토 기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스럽고 몽환적이게 그림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나리자의 미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 같아, 아니다, 우는 얼굴 같아. 다양한 말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다빈치가 회화에 있어서 천재였다면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있어서 천재입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자, 회화, 조각, 건축 모든 분야에서 다 뛰어났어요. 그 중에서 특히 조각에서 아주 엄청난 성과를 이룬 사람이지요. 우리 작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죽은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비애,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을 조각으로 나타낸 것이죠. 재료는 대리석을 이용하여서 깎아서 만든 조각 작품이에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숭고미, 정신과 조각의 사실적인 표현, 물질적인 표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작품 보세요.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사실적 표현력이 우리 잘 전달이 될 거예요. 이런 갈비뼈 표현, 그리고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묘사와 이런 핏줄까지, 그리고 옷의 주름, 이러한 표현들, 지금 현대의 그 어떤 작가들도 이 정도로 사실적이면서 이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20대 초반에 아주 초창기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가 제작한 조각 중에서 작품에 사인이 남아있는 작품이지요. 여기 성모 마리아 가슴에 있는 가슴띠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다비드상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다비드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일화를 가지고 있죠.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의 문화를 추구했었긴 했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비드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를 던져서 죽인 일화를 소재로 작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돌팔매, 돌을 던지기 직전에 이 긴장감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죠. 재료 한번 볼게요. 피에타와 마찬가지로 대리석을 깎아서 만든 조각 작품입니다. 내용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인간의 인체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크기를 아주 영웅적으로 크게, 그리고 초인간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게, 그리고 근육을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영웅적인 크기, 실제 작품이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이탈리아 여행 가서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커요. 실제 사람 크기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작품의 크기가 가늠이 되겠지요. 그리고 초인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실제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멋지고 완벽한 남성상이 없게 초인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것이고요. 근육 표현이 아주 도드라지죠. 완벽한 근육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다비드상과 다른 조각가가 완성한 다비드상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두 번째 있는 것은 15세기 초 르네상스 시대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다비드상이에요. 자, 인체 표현에서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지요. 미켈란젤로가 성인의 완벽한 이상적인 아름다운 인체를 표현했다면 도나텔로는 약간 소년적이고 미성숙한 조금 더 어린 느낌으로 인체를 표현했습니다. 인체 표현에서도 확실하게 차이점 느껴지실 거고요. 자, 도나텔로는 밑에 보면 이 머리가 보이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뭔가 뿌듯하고 성취감을 나타낸 것이고, 미켈란젤로는 이제 죽이기 직전, 돌을 던지기 직전의 긴장감을 표현했죠. 똑같은 소재를 사용해도 이렇게 작가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기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었고 본인도 조각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회화를 소홀히 한 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그림들도 많이 제작을 했죠.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굉장히 큰 이 천장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천장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같은 작품들이 이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프레스코화로 제작된 벽화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대략적인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이죠. 라파엘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괴짜였어요. 천재였죠.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고독한 예술가였어요. 반면에 라파엘로는 아주 현세적이고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사교적인 인물이었어요. 피렌체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화가였습니다. 자,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의 좋은 장점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피라미드 구도와 명암법을 사용했고요. 미켈란젤로에서는 어떤 역동적인 인물 표현, 근육 표현을 많이 적용했지요. 우리 그러면 작품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테네, 그리스의 지역이지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와 다양한 인물들을 하나의 화면에 나타낸 작품입니다. 재료는 프레스코화예요. 벽화지요. 그리고 원근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뒤로 갈수록 형태들이 점점 작아지게 표현되어 있지요. 여기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처럼 가운데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딱 소실점이 올 수 있게 일점 투시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들의 어떤 배치라던가 자세, 표정 등에서 육체와 정신, 행동과 감정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에요? 아테네,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인물들이 이 화면에 모두 등장하는데 각각의 성격, 개성들이 표정과 동작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상단원에서 서양미술사 르네상스 부분에 대한 이론 수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등교 수업 시간에 나눠줬던 르네상스 학습지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 미술실에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